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2차 부등식에 대한 모든 부등식이 성립한다 뜻, 모든 실수 범위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절대 부등식이죠. 근데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은 이제 포물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것 3개, 위로 블록한 것 3개, 그 중에 항상 0보다 큰 거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우. 항상 0보다 작으면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위로 블록하면서 x가 안 맞는 케이스. 등호 붙으면 이제 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일반화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3차나 4차가 되면 이게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다 보니까 새롭게 또 배우시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그 식 자체가 3차나 4차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를 공부하는 거죠. 방법은 또 마찬가지예요. 주어져 있는 식을 미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통해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럼 그 그래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있다면 그래프 안에서 가장 작은 값 존재해요. 그 값이 x축 위에만 있다면 이 fx는 늘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고, 뭐 등호 붙이면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가능하다 뜻이에요. 내려오는 것까지 가능하다 뜻이니까 부등호에 맞게, 등호에 맞게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 최대값은 마찬가지죠. 그래프의 제일 높은 위치,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위치가 x축보다 아래 있으면 늘 이 함수 f 자체가 늘 x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이게 단원이 뭐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새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을 통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3차나 4차는 미분을 통해서 극대극소 최대치수를 조사해야 된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가 주어진 밑에는 범위가 주어지면 범위에 맞게 하시면 되죠. 범위까지만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통해서 다음 부등식을 성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싸하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써놨지만 결국은 최대 최소 잘 조사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뭐 두 가지겠죠. 그냥 저 좌변식 전체를 fx로 두고 푸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k를 이해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풀어볼게요. 네, 이거를 fx로 둡시다. 근데 3차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리게, 4차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도함수를 정리해야죠.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12x 제곱을 묶어요. 그럼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얘 0 되는 값 0, 이건 중근. 그 다음에 x는 2. 도함수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도함수가 3차함수 그래프인데 3차함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은, 네, 3차함수가 저렇다는 거는 어쨌든 이 4차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 0에서 먼저 미분계에서 0 되는 게 존재해야 되고 2에서 극소값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 4차는 W자 모양일 텐데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오려면 그 값이 3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값이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모양은 아니고 위치상 0에서 중근이 나온다 뜻은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 있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2에서 극소를 갖는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0, 여기가 2. 근데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프의 대략적 개형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 fx가 라는 뜻은 이 4차식이 0보다 크다, x축 위에 존재하려면 딴 건 중요하지 않고 얘가 제일 중요하다. 원함수에 2를 집어넣은 f2 값이 양수이기만 하면 모든 그래프는 다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거죠.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48 마이너스 64 플러스 k, 이게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16인가요? 네, k는 16보다 크다가 1번의 정답이 되고, 2번은 fx가 gx, 이게 성립해야 돼요. f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똑같이 이항을 해봅시다. 그냥 해도 되겠지만 이건 그래프를 2개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고 너무 번잡하겠죠. 4차, 3차를 따로따로 그리는 뜻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건 쉬워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그 다음에 y는 이거랑 y는 뭐 x 플러스 5,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 두 개 중에 이게 더 크길 바래. 그럼 넘기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0보다 커 나왔다? 큰 작자 x가 4보다 커 나왔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 나왔다. 포물선을 그리고 이 직선을 그렸더니 포물선이 직선 위에 있길 원하는 데는 여기랑 여기. 이 위치가 어디냐?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4.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크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도 우리가 뭐 그릴만 하니까 포물선 그릴 수 있고 직선 그릴 수 있고 위치관계 적당히 따질 수 있고. 근데 이걸 따질 수 있나? 4차랑 3차를 각자 그려놓고 거기서 그래프를 두 개를 섞어놓고 두 개 중에 4차가 더 위에 있는 케이스를 찾으시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는 겁니다. fx 마이너스 gx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제 빼라는 얘기예요. x 4제곱 빼면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얘랑 뺀 거니까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k 이렇게 된다. 이걸 성립하는 거 그리라는 얘기죠. 아까는 이걸 전부 다 fx로 뒀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그냥 fx로 둬봅시다. gx, hx는 x 4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뭐 ix 얘는 k 얘네 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4차함수 우리가 미분해봐야 알잖아요. 4x 세제곱 12x 제곱 마이너스 16 4로 묶었더니 묶지 말고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 봅시다.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 4 12 0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4를 빼내게 되면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인수분해 다시 4 x-1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얘도 그러네요. 여기서 0 여기서 0 얘 중근 얘 그냥 실근. 그럼 4차함수 그래프 또 아래로 내려오는 W.5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살짝 미분수 0되고 다시 1에서 미분계수 0돼서 극소가 되는 그런 케이스. 됐죠? 얘는 그랬고 그럼 이 위치를 잡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포물선에서 제일 밑에 있는 위치가 중요하거든. 이 식이 항상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풀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4차함수의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중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16이네요. 이 위치가 마이너스 2, 16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릴 k는 이 곡선보다 밑에다 k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k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는 16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넘기면 k는 마이너스 16보다는 커나 같다. 이렇게 k 값의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k를 놔둬도 되고 넘겨서 k를 움직이면서 혹은 지금처럼 마이너스 k를 움직이면서 최소값의 범위를 저걸 성립시키는 항상 성립하는 그 최소값 위치를 통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미안합니다. 이게 1였어. 마이너스 2가 아니고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역시나 그래요. 그냥 좌변식을 미분하십니다. 8x제곱 12x
묶죠? 이거를 4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0 또는 2분의 3. 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저게 양수값이니까 3차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가 0, 네, k겠죠. 여기가 2분의 3, 계산 2 곱하기 8분의 27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9 플러스 k 약분하면요? 네, 자꾸 8이 아니라 6은. 왜 이러는 거예요?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죠? 이해할 수 없네요. 여기가 2, 갑자기 자신 없었어요.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k 마이너스 8 맞지? 맞죠? 네. 야, 미리 이상하면 좀 미리 선생님이 지금 마음에 뒤에 빨리 속도 가속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 좀 넘기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좀 가벼워지나 봐요. 그림은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0보다 큰 쪽만 그려요. 여기만 그리는 거죠. 그럼 딴 건 지워지고 여기 노란색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 또 x축 위에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k-8이 이게 최소값이죠. 걔만 0보다 크면 된다. 따라서 k값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부터 그려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통해서 부등식에 맞게 답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미분 활용의 마지막 파트이죠. 수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니고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정리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 거의 대부분 문제가 뭘로 해결이 돼야 되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적분파 때 다시 배워요. 그때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값이 나타난다. 근데 물론 그때는 속도를 적분했을 때 이게 정적분인지 부정적분인지에 따라서 위치 변화량을 말하는 건지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건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시면 이제 적분을 통해서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통해서 위치값을 찾을 수 있는데 보통 위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x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책에 보통 대부분 x라고 표현되어 있고 속도는 v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고 가속도는 a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는 물체가 움직였을 때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죠. 시간이 멈춰져 있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이게 시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관계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t가 붙어 있어요. 이 t는 시간에 대한 기호겠죠. 뭐 초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xt 그러니까 t에 대한 x로 표현되는 위치식을 미분하게 되면 x 프라임 t 얘가 vt가 돼요. 다시 그 vt를 또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at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이게 도함수로 표현하는데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와 속력에 대한 차이점을 좀 가끔 헷갈려 하는데 속도와 속력은 다릅니다. 속력은 여기 책에는 여기 있네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보통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속도와 속력을 별로 구분 없이 쓰는데 이과학생이라면 그리고 수학 미적 원을 배운 사람이라면 속도와 속력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제 운전하실 때 보면
그 앞에 이제 이 차의 속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계기판이 나오죠. 그 계기판은 속도계가 아니고 속력계입니다. 앞으로 가도 속력이 양으로 표현되고 아버지가 후진을 하셔도 속력은 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항상 양수만 나오는 값은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에요. 속도는 양음이 다 존재해요. 근데 속력은 양만 존재하는 건데 속도가 어떻게 양음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위치가 양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보면 이게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t밖에. 그래서 보통 수직선에서 나타냅니다. 변수가 두 개면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할 텐데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다가 두고 기준은 당연히 0이겠죠.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그때는 보통 우리가 위치값이 양이라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치가 증가했다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이제 왼쪽으로 막 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위치값이 감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양음이 있어요. 위치상 뭐 보기에 오른쪽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 그럼 왼쪽은 앞을 양, 그럼 뒤는 위를 양, 그럼 아래는 뭐 이런 식으로 위치는 양음이 존재합니다.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위치값을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는데 이거 배웠잖아요? 증가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양수가 되죠. 감소함수 미분하면 음수가 돼요. 결론은 속도는 양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위치가 양일 때 미분한 속도값은 양이 되고 위치가 증가할 때 미분한 속도값은 양이 되고 위치가 감소할 때 미분한 속도값은 음이 되기 때문에 속도는 양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속도가 내가 지금 위치값이 양으로 변하고 있어. 그럼 속도가 양인 거고 위치값이 음으로 가요. 그럼 속도는 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진하면 속도는 양인 거고 후진하면 속도는 음이에요. 근데 속력은 전진하든 후진하든 일정한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 속력은 양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건 뭘 말하냐면 속도, 평균 속도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가진 않잖아. 막 변화할 텐데 그거를 퉁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평균적 속도를 따지는 것. 우리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과학 시간에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고 속력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움직인 거리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거리는 다 양이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3칸 걸었어요. 왼쪽으로 2칸 걸었어. 그럼 내 위치는 원점에서 오른쪽 1칸이겠지만 움직인 거리는 5칸이죠. 오른쪽 5칸, 왼쪽 2칸. 아니, 오른쪽 3칸, 왼쪽 2칸. 그럼 총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은 5예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속도는 위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고 속력은 거리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속도와 속력 아까 말했지만 속도와 속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라 말하는 거는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 그 순간에서의 속도 값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의 순간, 그게 극한을 취하면 순간 변화율이 되잖아요. 앞에 배웠던 미분계수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두 점을 이어서 만든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혹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보통 평균 변화율을 부르는데 그 평균 변화율의 한 점을 다른 점으로 끝없이 한없이 다가오게 되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는 한 점을 잇는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순간 변화율이었죠. 속도도 순간 속도라는 게 그거예요. 그 순간의 속도는 평균 속도의 극한을 취한 평균 속도의 극한값을 보통 우리는 속도라고 말하며 아까 말한 주어져 있는 저식을 미분한 식이 표현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제반적 지식만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네, 이 부분. 위치 미분, 속도 미분, 가속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죠. 이제 기호를 써놨는데, V는, 아까 말한 V는 속도를 말하고 A는 가속도를 말하는데,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이게 dx, dt라는 게, x가 아까 위치였죠.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 얘기죠.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예요. 그러면 쟤를 보통 우리는 속도라고 부른다. 그다음 얘는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dt, 얘가 밑에 있는 미분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죠.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뜻이고, 이걸 y라고 쓰게 되면 y라고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이 기호랑 같은 기호입니다. 얘랑 얘랑은 같은 기호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 기호에 대한 표현법을 그냥 익혀두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식을 미분하게 되면 그때는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역시 표현이 미분 표현을 그냥 배우는 것 뿐인데, 시각 t에서 길이나 넓이나 부피도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때 그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써요. 길이를 L로 표현한다면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게 읽을 때 dt분의 ds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표현은 잘못됐는데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ds dt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분수식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넓이의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소문자일 때는 속도인데 대문자일 때는 부피를 말하죠.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길이, 넓이, 부피 관계식을 미분하다. 그러면 변화율이 나타난다. 그 길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래요.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넓이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이 얼마 걸렸을 때, t가 5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t가 5일 때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제 줄여서 보통 저렇게 미분 기호를 쓰는 거죠. 문제를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죠? 문제 쭉 읽어보니까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위치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위치가 T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 위치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게 속도식이 나오죠.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다시 이 속도식을 다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죠. 6t 마이너스 18. 그럼 가속도가 6일 때라는 뜻은 이게 6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속도식을 썼는데 이 가속도가 6일 때 그럼 6t는 24. 따라서 t값은 4. 이게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초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시각이 4일 때 그게 위치값 그러면 시각이 4일 때 위치값이면 x4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4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64 마이너스 네가 하세요. 오늘 계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부터 4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번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순간의 속도라는 얘기는 그냥 순간 속도, 속도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이냐면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요. 원점이라는 얘기는 위치가 0이 됐다는 뜻이겠죠.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잖아요. 원점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위치를 말하고 원점이라는 뜻은 보통 위치값이 0이 됐을 때. 그럼 이 xt 값이 xt로 표현되어 있는 저 3차식이 0 됐을 때를 찾는 거죠. t로 묶고요.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 인수분해 하죠. t-3 t-6 따라서 t값은 0, 3,
6. 근데 0일 때는 시간이 안 흘렀으니까 당연히 원점이 있었겠죠. 여기 t에다 0 집어넣으면 x가 0이 된다는 뜻은 시간이 안 흐르면 위치는 원래 0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처음으로 다시라는 뜻은 이거겠죠. 이건 두 번째예요. 처음으로 다시 원점에 오는 거는 시각이 3일 때고, 시각이 6일 때는 두 번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시각이 3일 때 순간 속도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v3의 값이에요. 시각이 3일 때 속도 값. 아까 근데 V식이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네, 정답이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아이고, 잘못했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저렇습니다. P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 속도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이 속도가 0인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러니까 물체가란 말을 생략할게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역시 네, 속도가 0이 돼요. 세 번째, 물체가 움직임을 멈출 때. 물체가 막 움직이다가 딱 멈췄어요. 그때는 속도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랑 다시 별개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위치가 0일 때가 있어요. 근데 책에서 위치가 0일 때라고 써주지는 않고 이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서 아, 이게 위치가 0이라는 걸 가늠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면에 닿았을 때. 지면에 닿았을 때. 그때 위치값이 0이에요. 뭐 다른 표현들은 원점에 있을 때. 이것도 결국은 위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원점에 있을 때 아, 위치가 0이구나. 근데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이제 느낌상 지면에 닿으면 물체가 멈춰야 되니까 그때 속도가 자꾸 0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지면에 닿을 때 만약 속도가 0이라면 움직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물체는 지면에 닿자마자 딱 땅에 붙어 있는 뜻인데 실제 그렇지 않죠. 모든 물체는 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딱딱한 물체도 땅에 부딪히는 순간 약간 튀어요. 탄성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면 튀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딱 붙어야 돼. 자석처럼 쫙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미세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가 0이 아니고 움직임이 있다는 뜻은 속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닿았을 때는 속도가 0이 아니고 네, 위치가 0인 값이에요. 그런 헷갈림이 좀 없도록. 그럼 이 문제처럼 운동 방향 바꿀 때 운동 방향 바꾸는데 왜 속도가 0이죠? 이건 뭐 상식 아닐까요? 오른쪽 가다가 내가 방향상 왼쪽으로 틀려고 해. 오른쪽 막 가다가 아니야 반대로 왼쪽으로 틀려고 해. 그럼 그 순간에는 움직임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 생각해야 되겠죠. 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다른 반대 방향. 그럼 그 멈춘 순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속도 값이 0인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꾸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뜻은 속도가 0일 때 vt 저거 미분한식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따라서 t 값은 3이죠. 마이너스 3이라는 시각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시각은 없으니까 3. 그럼 그 순간의 가속도라고 구하는 뜻은 AT 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AT는 다시 얘를 미분한식 6t 마이너스 6
그래서 운동 방향 바꿀 때 시각은 3이었으니까 A6을 구하시오. 6, 6, 36 빼기 6, 30. 그때 가속도는 30이다. 2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에 대해서 각각 위치의 관계식이 나왔죠. F의 위치, G의 위치. 근데 그 PQ,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 PQ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속도의 곱이 음수이다. 이렇게 봐야죠.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 얘기는 하나는 속도가 위치가 증가하니까 속도는 양. 하나는 위치가 감소하니까 속도는 당연히 두 개 중에 누가 양인지 누가 음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결론은 각각의 속도의 곱이 음이 되는 위치를 시각에 맞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얘랑 미분한식 F't 2t-2 G't 4t-12 얘를 곱한 거죠. 그럼 2로 묶어내면 t-1 얘는 4를 묶어내면 t-3 걔가 0보다 작다. 따라서 t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해석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지면에서 초속 40m로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올린 물체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했어요. x식이 저거고 2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 미분하신 다음에 2 넣고 한 번 더 미분하신 다음에 2 넣으시면 되겠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뭐라 해석하라고요? 속도가 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에 도달한다. 근데 사실 쟤는 우리가 이차함수라 위로 볼과 포물선이라 금방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의미상 이렇다는 거죠. 따라서 쟤를 미분한식 VT는 40 마이너스 10t. 따라서 t 값은 4가 주어졌을 때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최고 높이 값은 4는 시각인 거고 최고 높이는 x4를 구하라는 얘기죠. 위치에다 4 집어넣는 뜻이니까. 저 위치식에 4 집어넣으면 4, 4, 16, 160 마이너스 16 곱하기 5 얼마요? 오늘 왜 이러냐? 80인가요? 머리가 뭐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네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아까도 했었죠? 그때는 위치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위치식 40t 이걸 5t로 묶을게요. 5t 8-t 그럼 따라서 t는 0이거나 아니면 8이거나 근데 떨어진 거니까 일단 움직였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8초가 되겠죠. 8초 후에 순간 속도라는 얘기는 V8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고 40-80 -40 이렇게 원함수와 도함수의 위치 관계 그래프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따져봤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무슨 식이냐면 위치식이에요. 위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기억 A에서 A일 때와 여기죠. 시각이 A일 때 얘랑 시각이 C일 때 여기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에 있다. 운동 방향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속도값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양이면 운동 방향도 양이 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 거고 속도가 음이면 운동 방향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t가 속도란 것은 위치를 미분한 식이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a일 때 속도값 a에서의 미분계수 음이네요. 미분계수가 c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겠죠? c에서는 양이네요. 일단 그림상 음은 아니잖아요. 운동방향이 반대이다. 그렇죠. 속도가 양음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운동방향이 반대이다는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 근데 B에서의 B는 여기에요. 속도는 B에서의 속도 그럼 VB 혹은 X'B 그러니까 위치 그 위치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냐? 그러네요. 접선의 길이가 0이잖아요. 맞는 말이다. T가 D에서 D는 여기에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런가요?
보세요. D에서의 속도는 0이 돼요. 속도가 0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 0이 되는 위치, 흔히 말하는 극대의 위치죠. 그 왼쪽에서 그래프는 증가하는데 그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죠. 위치가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증가하다가 왼쪽으로 걸으니까 위치가 감소하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운동 방향은 바뀌는 게 맞겠죠. 리을 0에서 F까지 원점은 한 번만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치값이 0인 걸 찾으라는 얘기죠. 얘 포함하지 않고 얘 포함하지 않고 이 사이 위치 0일 때 여기 한 번 지난다? 아니 두 번 지나죠. 우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방향성 본다면 방향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원점이 있었죠. 약간 느낌이 이래요. 여기 B 있죠? 여기 D가 있고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지금 위치값이 감소하죠. 약간 왼쪽으로 걷고 있다는 뜻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왼쪽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치값이 감소하다가 위치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쪽 구간에서는 오른쪽으로 걷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다 여기서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서 처음으로 원점에 도달해요. 근데 계속 뭐 하고 있죠? 위치값이 증가하고 있죠. 계속 오른쪽으로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위치가 이게 위치가 높아 여기 위치값이 크다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위치값이 줄어든다는 뜻은 다시 왼쪽으로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왼쪽으로 걷는데 왼쪽으로 걸었어. 근데 다시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증가하죠. 이 오른쪽으로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뭐 하냐면 원점에 도달했죠. 위치값이 0인 거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뀌어요.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지금 여기도 운동 방향 바뀌죠. 여기도 운동 방향, 여기 E죠. E. 네, 운동 방향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운동 방향 두 번 바뀝니다. 세 번 바뀝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 물어봤으니 원점을 지나는 위치는 여기야, 여기. 그래서 두 번 지나는데 한 번이니까 틀렸다는 거죠. 네, 앞에 배웠던 활용 문제. 시간이 이거를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복습 겸 요 두 문제는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요 두 문제 끝내려면 최소도 한 1, 20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끝나는 시간 너무 늦어져서 요 남아있는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복습 겸 다시 한번 연습용으로 풀도록 하고 월요일 날은 아까 그 극한 파트 있죠? 시험 준비를 해 오셔야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일찍 오셔서 시험 보거나 아니면 잠깐 남아서 시험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날에 오셔서 봐도 돼요. 뭐 화요일 날 와서 보신다거나 본인이 편한 시간 때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